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어,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네 가지 구성으로 그 교환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해, 그 두 번째는 개념 기반 교육과정의 이해, 세 번째는 개념 기반 수업 설계와 탐구 기반 학습이 무엇인지, 그 네 번째는 개념 기반 학습과 탐구 학습을 결합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의 설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교과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 연수를 듣고 선생님들께서 실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뭘 깔고 시작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엄청난 그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 중간에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해 교환입니다. 어, 22 개정교육과정은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이죠. 그런데 이걸 하기 앞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음,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계속 지금 강조되고 있고, 이 AD 사업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이런 것도 전부 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서 시작된 사업이죠. 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그럼 왜 도입을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왜 도입하는가 라면, 이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과정 안에 있는 우리가 하는 교수학습이죠. 깊이 있는 맞춤형 교수학습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평가는 평가인데 데이터에 기반한 과정 중심 평가를 하기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나 아니면 에듀테크 이런 것들을 도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디지털 기반 수업으로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연구학교를 운영을 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AI 코스웨어나 AI 인공지능을 갖다가 단순한 도구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AI에게 인격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인격화된 AI가 가르침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교사를 대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스웨어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었네. 그러면 학생들의 그 기초적인 학력이 올라가서 학습 격차가 해소될 거야. 라는 막연한 이런 환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게 그 타인이 설계한 알고리즘을 그냥 활용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코스웨어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낼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되었다고, 가장 중요하게 그 강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수업을 재구성하는, 수업 설계하는 부분과 재구성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디지털을 다뤄야 될 것인가? 무작위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죠. 그것은 단순 반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해본 결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두 번째 쓴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디지털이 교육에 들어오는데, 이때 뭔가 빈도보다는 강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필요한 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수업을 설계하는 것과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학생 개별 맞춤을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는 교사. 이 크게 세 가지죠. 이 두 가지는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니까 수업을 설계하는 것,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투입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교사의 꾸준한 피드백.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수 학습의 혁신과 학생 평가의 혁신이죠. 여기서 교수 학습의 혁신은 오늘 교환 내용인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음, 뭐 연수를 통해서 그 점점 우리도 역량을 함양하고 있는데 개념 기반 탐구 수업 같은 경우는 이런 각각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을 하는 그런 거에서 더 많은 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공부인데 결국에 저는 그 대한민국 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의 그 훌륭한 선생님들의 그 역할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을 하는데 역량 함양을 위한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이 핵심 포인트다.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22 개정 교육 과정은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 과정이고 이 역량을 함양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디지털이나 AI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이제 교수 학습이나 평가 체계를 함께 공유하거나 아니면 교수학습이나 평가 체계를 구축해 놓고 학생들에게 그 적극적으로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을 꿈꾸고 있었죠. 그렇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부터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디지털이나 AI 디지털 교과서나 디지털 기반의 교육 환경도 역량 함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죠. 6가지의 핵심 역량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같이 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신의 삶과 학습을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에 이 부분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 나오는 그 등장 배경 중 하나죠. 사회적인 등장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독화라고 하죠. 변동성이나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교육과정의 목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 소양을 갖춰야 된다. 언어, 수리, 디지털의 기초 소양을 갖춰서 어,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할 때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된다.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진로나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나 여기 나와 있죠.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 이것도 디지털 기반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그럼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업은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된다.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거는 뭐 교과 간의 연계 통합이라든지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전부 다 묶어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의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죠. 직접 참여해서 학생이 직접 수행을 해서 역량을 기르는 것이고 그 수행은 귀납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평가죠. 평가. 평가는 문제 해결 및 사고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즉 과정으로서의 평가, assessment as learning, 이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22 개정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5와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 과정,
이해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6가지 핵심 역량을 명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핵심 역량을 모든 교과에 연결시켜서 가르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뭐 신문 기사를 읽고 그 신문 기사에 대한 뭐 사실적인 내용이라든지 정보를 학생들이 뭐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런 활동을 하면 우리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 이 친구는 이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함양되었구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식 중심의 내용 체계의 부적합성, 그 기능의 모호성, 그 중복적인 거, 그 분절적인 내용 지시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 개정교육과정은 이걸 좀 더 개선해 보고자 나온 교육과정이겠죠. 그래서 22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22 개정교육과정도 여전히 역량 함양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핵심 역량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죠. 단 여기 나와 있는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으로 바뀐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역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핵심 역량 함양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로 이 개념적인 이해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개념적인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개념적인 이해는 이제 빅 아이디어라고 부르죠.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교환을 같이 보면서 나오겠지만, 이 빅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제 형성을 하느냐라는 그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2015나 2022의 차이는 그 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보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량의 함양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재료로 해서 유기적으로 연계해가지고 개념적인 이해, 깊이 있는 이해에 이르렀을 때 그때 역량 함양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22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 이따가 그림으로 더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체계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를 이렇게 보시면 제일 위에 핵심 아이디어가 등장하게 되죠. 핵심 아이디어는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가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 핵심 아이디어를 공부하기 위한 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재료들이. 좀 특징적인 거를 내용체계에서 한번 보자면, 이 핵심 아이디어가 특정한 학년에 이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전체 다 걸쳐져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쭉 하면서 이런 핵심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취 기준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성취 기준은 영역별인 내용 요소를 학습한 결과 학생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이에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활용하면 학습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고 학습 활동과 평가를 안내해서 학습의 질 관리에는 매우 장점이 되겠죠. 그지만 이제 성취 기준을 무조건 공부한다. 우리는 핵심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취 기준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은 학습에서 중시해야 될 핵심 원리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비교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비교표는 교환을 직접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 개정교육 과정에서 그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 학습의 혁신과 평가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평가의 혁신에서는 이렇게 평가의 방향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학생의 학습 향상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과정 중심 평가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 assessment for learning과 assessment as learning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원래는 학습에 대한 평가였는데 이게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을 위한 평가나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선생님들이 다양한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그 과정을 그 잘 보관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어떤 그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기억에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학습지를 뭐 보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인 디지털 기반, 데이터 기반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모든 그 학생의 그 과정이 전부 다 남게 되는 거고 그 학습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학생 본인 자신이죠. 본인의 수행 과정이 전부 다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기반인 평가에서는 이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매우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역량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역량이라는 거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통합적으로 작동시켜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교육 과정에 맨 처음에 보셨지만 앞으로 살아갈 학생들은 이 불확실한 그런 미래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맥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근데 그 역량을 가진 자,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자는 어, 변화하는 상황과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능적으로 뭐 하나 배우면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역량을 함양한 사람, 개념적인 이해를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양한 다른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역량이라는 건 그래서 단순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총체성과 발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량은 수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뭔가 그 일방향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듣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길러지는 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량은 기능적으로 획득할 수 없어요. 총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총체성을. 그냥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 기능, 가치, 태도가 통합적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는 총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발달 속도가 다름을 존중하는 발달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죠. 어, 교과 교육이 어떻게 학습자에게 사회에 적합할 수 있을지 방안을 탐색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량 함양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 과정에 각각의 그런 역량들을 이렇게 길러주면, 교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역량들을 길러주면 그 역량이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6가지 핵심 역량의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있는 학습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탐구해야겠죠. 그리고 삶과 연계된 맥락 속 지식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과 간의 통합, 그리고 학습 성찰, 메타 인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밑에 제가 강의 슬라이드에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더 나중에 강의를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핵심 아이디어. 결국 우린 핵심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아까 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학습자가 교과 학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 전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즉, 전이 가능한 지식이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어, 영역을 구성하는 지식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도달점, 그리고 깊이 있는 학습을 기반으로 학습 내용의
초점을 부여하는 것이죠.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 핵심 아이디어를 획득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학습 내용을 공부해야 돼. 라는 초점을 부여해주고 있고요. 학습 내용의 연결과 통합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좀 화면이 좀, 네. 보시면 가장 밑에 나와 있는 것이 기초 소양이죠.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 이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가장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이걸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교과 내용 체계를 공부하는 거죠. 교과 내용 체계에는 아까 내용 체계표에도 보셨다시피 제일 위에 핵심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재료로 해서 이 핵심 아이디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할 때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깊이 있는 학습, 삶과 연계된 학습, 그다음에 교과 간의 연계 통합, 학습 성찰이 이루어지는 메타 인지적인 학습,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 음, 아까 전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등장 배경이었는데 교과적인 측면에서의 등장 배경도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범교과 주제를 이제 교과에 다뤄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요구죠. 이런 범교과 주제라든지 미래 대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재료로 재료로 들어와서 이 핵심 아이디어를 키우면 이 핵심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량들이 함양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량들이 결국에 함양되고 이 교과에서 이 역량 함양되고 저 교과에서 이 역량 함양되고 이렇게 역량이 함양이 되면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6가지 핵심 역량의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역량 함양 교육에 따른 이제 교육 환경 속 교육에서의 변화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개념적 이해의 개념을 탐구하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의 설계가 주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생각하는 학생, 생각하는 교실의 전면화, 즉 질문하는 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엄청 고민을 했다. 딱 질문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하는 자를 강조하는 그런 질문하는 수업이 더 강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방식이 변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수업 방식은 교사가 학생에게 어쩌면 연역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학생 탐구 중심의 귀납적인 방식이 주류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전이 가능한 개념에 대한 탐구와 전이가 강조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 보니까 개념의 형성, 그리고 개념을 획득하는 거, 그리고 전이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저는 일단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이 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은 사실은 그 모래 위의 성 같은 것이고, 어, 것이죠. 근데 이제 개념을 형성하는 그런 수업은 사실 보여줄 게 많이 없죠. 너무 그 과정에서 교사는 수업을 설계해 놓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비계를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만 요란할 수 있고 교사는 이제 조용할 수 있어요.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만 계속 진행되겠죠.
근데 뭔가 앞으로 뭐 수업 뭐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개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진행할 때는 뭔가 이제 선생님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전이하는 것에 좀 집중해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이할 때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겠죠. 뭐 캔바라든지 아니면 패들렛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거를 활용하는 거에만 집중이 되어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되면 결국에 학생들에게는 어, 핵심 아이디어, 개념적인 이해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에듀테크 활용 수업으로 전락할 그런 위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교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중간중간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은 제가 저의 개인 교환에서 추가해 넣은 내용들인데, 수업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습자 분석, 그 다음에 평가 계획의 수립. 교수 방법과 전략은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 되겠죠. 이 부분은. 이 파트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 되는 것이고,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서 각각의 단계에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먼저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루브릭을 전부 다 작성하면서 미리 계획을 해놓고 개념 기반 탐구 수업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백워드 수업 설계 방식으로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 부분도 꼭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념 기반 탐구 수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 서비스라든지 에듀테크의 어떤 기능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분에 투입이 돼서 강도 높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마지막 부분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첫 번째 교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환은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의 이해입니다. 어, 개념 기반 교육 과정과 탐구 학습이 결합된 형태가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개념 기반 교육 과정 한 축을 학습하는데 두 번째 교환을 내용을 썼습니다.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의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의 목적은 개념적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개념적 이해가 가능한 수업은 개념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고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학습자가 탐구 과정을 통해서 학습한 지식을 다른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가 전이죠. 개념적 수준의 사고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용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개념적 이해라는 말이 전이 가능한 지식과 역량을 갖췄다. 과 똑같은 말이고 영속적 이해를 했다. 똑같은 말이고요. 빅 아이디어를 획득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네 가지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하나로 좀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이 글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들이 좀 번갈아서 써서 괜히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너지적 사고란 뇌의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그 상호작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개념. 개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개념이라는 것은 특정 주제에 대한 관점과 한계를 초월하는 광범위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뭔가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을. 그렇지만 개념이라는 것도 바뀔 수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아래 하위 그 단위들이 바뀌게 되면 개념도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사물, 사건, 현상을 유목하는 정신적인 표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획득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표상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 매우 강력한 지식의 구성 요소가 되고요. 그것을 이해한 사람의 경험과 가치 태도를 포함하므로 행위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죠. 개념적 이해가 역량을 발휘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개념을 획득하는 게 개념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역량을 발휘하는 동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보면 교통수단과 각각의 예가 나옵니다. 이걸 법예라고 하는데요. 자전거, 자동차, 버스, 기차. 예전에 같은 경우는 교사가 교통수단이라는 건 뭐야? 라고 설명을 해주죠. 교과서에도 친절히 나와 있습니다. 교통수단은 이라는 뭐뭐이다. 그런 다음에 교통수단의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방식은 거꾸로 가겠다는 거죠. 법예를 학생들이 각각 귀납적으로 탐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거구나. 교통수단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이 다양한 법례를 탐구한 다음에 어떤 교통수단이라는 단어로, 언어로 이제 하나로 그 정의를 내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단계를 우리는 이제 추상화 단계라고 해요. 추상화. 근데 이 추상화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각각의 예를 통해서 얻었죠. 자전거, 자동차, 버스, 기차. 그래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추상화를 이루었다. 귀납적 추상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귀납적 추상화를 법리에 대한 귀납적 추상화를 통해서 개념과 범주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념을 얻었다는 것은 정신적인 표상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런 거죠.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 정보가 양이 많잖아요. 너무 정보 양이 많으니까 이걸 어떤 하나의 뭔가를 묶어버리자. 그걸 묶는 것이 뭡니까? 교통수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인간의 뇌는 항상 형성해 왔다라는 거예요. 강아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강아지에 대해서 어, 나무위키 같은 데다가 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이 나옵니다. 그 글을 읽으면 내가 강아지에 대해서 이거를 전부 다 알지 못하죠. 강아지에 대한 그런 정의 내용을. 근데 우리는 강아지를 보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양이라고 얘기합니까? 강아지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개야.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나눌 수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뇌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미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이런 형태고, 이런 특징이 있고, 뭐 털은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고, 뭐 눈이나 귀는 어떻게 생겼고, 이게 이제 우리 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간은 항상 그렇게 정보를 획득해 왔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애기, 뭐, 4~5살짜리 아이에게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여준 다음에 어떤 게 강아지니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도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뇌가 그렇게 개념을 형성하는데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개념 기반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어, 설계의 기초인데 지식의 구조와 과정의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한번 볼게요. 이 예시로 보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리더의 강한 신념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행동을 이끈다. 라는 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좀 일반화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일반화된 내용을. 근데 이제 예전의 방식은 야, 리더의 강한 신념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행동을 이끌어.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독립운동가의 윤봉길, 김구, 안중근의 행동들을 이렇게 본 다음에 어때? 이 리더들의 어떤 애국에 대한 그런 나라의 독립을 위한 그런 신념들은 그 행동을 전부 다 이끌어내지 않았니? 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연역적인 방식이라면 지금 이 방식은
맨 처음에 사실부터 탐구를 하는 거죠.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님,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그런 행동들, 그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를 하는 거예요. 탐구를 하고, 그런 분들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묶어서 부르면 좋을까? 독립운동하신 분들입니다. 독립운동가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그런 그 어떤 단어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좀 이렇게 유목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신념이나 행동이나 자유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일반화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이제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의 지식 구조의 내용입니다. 볼게요. 제일 밑에서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사실이라는 거는 인물, 장소, 상황 혹은 물건의 구체적인 예예요. 주제를 뒷받침하고 일반화 및 원리의 기초를 하죠. 근데 이 사실만 안다고 해서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이라는 건 아까 중요하죠. 전이라는 거는 개념적인 이해를 했어요. 핵심 아이디어를 획득했어요. 그러면 다른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윤봉길 의사나 김구 선생님이나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내용을 공부했다라고 해서 이걸로 뭔가 전이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다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실이라는 것은 가장 그 구체적인 예다. 그냥 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들을 이제 관련 짓는 것, 그 사실들을 묶은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학습의 맥락을 제공해주는 주제. 그 주제 위에 있는 게 개념인데, 개념은 여러 대상, 현상의 공통된 특성을 기초해서 형성된 단어나 구예요. 어, 음,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일본은 입헌군주제이다 라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 다음에 개념을 형성을 했어요. 근데 이 개념이 그 의미가 있게 되려면 아래에 있는 이 주제나 사실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주제나 사실은 이 구체적인 예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어요. 일본이 현재는 입헌 군주제이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공화정으로 바뀌었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이나 주제가 이제 배운 내용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개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개념도. 완전히 공고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공고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우린 이 개념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개념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개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을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관계를 정리한 문장, 그 문장이 바로 일반화예요. 일반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개념 간의 관계를 하나의 문장으로 진술한 일반화를 우리는 학생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일반화는 핵심 아이디어, 영속적 이해, 개념적 이해, 전이 가능한 지식 이해, 이 전부 다 같은 말이라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은 아마, 자주 등으로 진술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는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례들을 학습하고 그 법례를 학습한 개념을 두 개나 세 개의 개념을 하나의 문장으로 진술하는 일반화를 가르치는 게 우리의 그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제가 초등이어서 초등이어서 저의 그 목표는 일반화에 중점을 좀 두는 건데 이 위에 있는 이 원리라는 것은 좀 진리 같은 거예요. 뭔가 법칙이나 학문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는 완전 최상위 그 위치하고 있잖아요. 제일 최상위에. 이런 거는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가끔 학생들에게 좀 흥미나 어떤 걸 끌기 위해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중점을 두는 것은 일반화,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일반화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일반화, 어, 여기 지금 개념이 인물이라는 개념, 선이라는 개념, 악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 바로 일반화된 문장이죠.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종전 선이 악을 이기는 이야기 구조를 갖는다. 이거를 학습하기 위해서 전래동화를 읽어야겠죠. 거기에 그 전래동화에는 다양한 예시들이 있을 텐데 흥분을부, 선과 악이 등장하죠. 홍집파치, 장하홍련 이런 것들을 다양한 법례를 통해서 이런 개념을 획득하게 되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화 문장을 구성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개념 기반 교육과정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식의 구조라고 한다면 과정의 구조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정의 구조도 비슷한데 모양이 약간 달라졌죠? 여기는 사실, 주제, 개념이었다면 여기는 사실, 주제가 과정, 전략,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니까 사실 지식의 구조가 좀 더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네. 왜냐하면 여기 교과 자체가 그래요. 지금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수학, 영어, 정보, 그리고 이제 26년도에 사회, 과학, 뭐 이런 국어 뭐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파트들은 대부분 지식 기반의 교육 교과입니다. 지식 기반의. 네, 과정 기반의 교과가 이 영어, 미술 이런 것도 있죠. 체육. 그래서 사실은 영어 수업에 개념 기반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적용하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저는 뭔가 그 영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그런 연습이라든지 그 반복된 뭐 그런 수행 뭐 스킬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가기 때문에 뭐 지식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수업 방식을 이제 과정 기반의 교과에 어, 우겨 넣듯이 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의 구조를 잘 생각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지식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음, 교육 과정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전통적인 수업과 개념 기반 수업의 그런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학습 모델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사실과 아이디어를 말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죠. 여기 보면 선생님이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너 여기 뭐 집어넣어라, 뭐 집어넣어라 이렇게 수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유형의 학생은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의미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머리는 다른 이들의 아이디어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항아리처럼感되죠. 하지만 개념 기반 수업은 학생이 지금 보시면 스스로 돌을 깎죠. 돌을 깎아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 대리석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대리석이 의미하는 것은 학생이 갖고 있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상징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근데 개념 기반 학습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학습을 시작하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다듬어 나가는 거죠. 그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기보다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다듬고 다듬어서 아이디어를 어, 획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이해를 하기 위한 지도 방법을 6가지 정도를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념적인 이해 탐구, 그리고 사실 지식과 기능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그
법례는 사실 지식에 기반해야 돼요. 아까 지식의 구조에서도 봤지만, 이 일반화된 문장이나 개념을 획득하는 거는 전부 다 사실에 기반해서 각각의 법례들인 사실에 기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에 기반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을 구성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죠. 그래서 학생 참여형 수업이 권장되고요. 실수를 용인해 줍니다. 왜냐면은 아까 봤잖아요. 역량이라는 거는 발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전부 다 달라요. 발달되는 정도가. 그래서 실수를 통해 배우는 학습이 권장됩니다. 교사는 뭐 할까요? 교사는 수업을 전부 다 설계해 놓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 간에서도 계속 상호 피드백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우리 학습 목표죠. 학습 목표도 이렇게 2차원적인 학습 목표에서 3차원적인 그런 목표로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3차원적인 뭐 그림만 이렇게 뭐 나오게 되는데, 3차원적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우리가 뭐 서로 뭐 알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 사실과 기능에서만 그 목표를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해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예시를 볼게요. 예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 예전에는 뭐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한다. 이게 이제 2차원적인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라면 3차원적에서는 이거죠.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는데 지금 파악하는 게 돼 있죠.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 가치를 파악하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지리적 환경과 천연 자원이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 바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빨간색이 개념. 왜냐하면 개념은 이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초록색은 사실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학생들이 살펴보는 거죠.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법률을 확인해가지고 어, 이렇게 개념을 형성하는 3차원적인 진술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화를 할 때도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이탈리아, 일본 주축국가 연합국을 알아볼 것이다. 이건 단순히 그냥 알아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학생들은 20세기의 분쟁이 왜 이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 개념적 렌즈라는 거는 초점이에요. 일반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초점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 분쟁에 초점을 맞춰서 일반화에 접근하는 것이죠. 이 분쟁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분쟁이 오늘날의 그 우리에게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주축국가 연합국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실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술 방식의 팁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뭐를 이해하기 위해 뭐뭐를 알고 뭐뭐를 할 수 있다. 이게 3차원적인 학습 목표 설정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와 있는데 귀납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학생이 옛날에는 연역적인 접근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귀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그리고 메타인지적 사고, 이건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내 질문을 활용해. 이게 이제 질문하는 자를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일반화를 위해서 뭐 딱 하나의 일반화가 그 단원을 전부 다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단원의 일반화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뭐 두 개의 일반화, 세 개의 일반화가 나오는 거는 교사의 설계의 자유죠. 하나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통 세 개에서 다섯 개의 사실적인 질문, 개념적 질문, 그리고 두세 개의 논쟁력 질문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적 질문이 뭔데, 개념적 질문이 뭔데, 그리고 논쟁적 질문이 뭔데, 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 제가 슬라이드에 정리해 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적인 질문은 음, 말 그대로 그 사실적인 그 지식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냥 사실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개념적인 질문, 논리적인 질문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안내 질문의 예시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시. 아, 사실 질문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구나. 개념 질문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구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너지적 사고. 시너지적 사고는 낮은 수준의 사고에서 높은 수준의 사고로 안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금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할 거 아닙니까? 계속 학습을 하면은 이게 뭐 사실만 공부하면 이제 끝. 그 다음에는 개념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은 일반화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반화를 공부하면서도 계속 다른 법률을 탐구하겠죠. 법률을 탐구하고 또 사실과 주제의 귀납적인 탐구를 통해 가지고 일반화로 도달하게 되고요. 도달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반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사실과 주제를 활용해서 고차원적 사고의 폭과 깊이를 계속 더하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시너지적인 사고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보는 게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의 지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학습의 전이 경험을 제공해 주는데 전이는 이제 학생들이 획득한 핵심 아이디어, 그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상황이나 맥락에 빗대어 보는 거죠. 다른 상황이나 맥락에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이는 가까운 전이가 있고 먼 전이가 있다고 하는데 먼 전이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개념적 이해를 위한 지도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럼 가까운 전이는 안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거는 가까운 전이나 먼 전이나 활용할 수 있겠죠. 둘 다. 하지만 먼 전이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음, 그리고 평가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과정과 증거에 대한 것. 그리고 이 과정과 증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만 이 수업 자체가 그냥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디지털을 입히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사가 디지털 교과서나 아니면 어떤 플랫폼에 수업을 설계를 해놓으면 학생들이 그 안에서 이제 개념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법례들을 학습할 것이고 그 법례들을 종합해서 일반화로 나아갈 것이고 일반화를 전부 다 마치면 그거에 대한 전이 활동을 전부 다 학생들이 할 거예요. 어디서요? 디지털 기반인 환경 속에서요. 그러면 학생들의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남겠죠. 과정이 전부 다 남을 겁니다. 그 과정과 증거를 우리는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학습자로서의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모범적 학습자로서의 교사는 아래의 내용이에요. 학습 일지를 기록하거나 뭐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계속 쌍방향의 학습 과정을 안내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준비한 내용은 더 많이 있는데 시간이 쫓겨서 시계를 보면서 막 설명하다 보니까 좀 중간에 누락되는 부분도 많고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 잘 전달이 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음, 개념 기반 그 수업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 수업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념 기반 단원 설계의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확고한 지침이나 단계는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누가 못을 박았냐면 제가 박은 게 아니라 에릭슨이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이렇게 뭐 지침이나 단계보다는 교사의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의 이해 정도, 그 숙련도, 학생 상태를 고려해서 융통적으로 운영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의 수업 설계를 저도 작년에 좀 많이 이제 만들어 봤어요. 실제로 활용도 많이 해봤고. 그런데, 어떤 선생님도 자기의 수업을 공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컨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를 그 해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선생님들 저도 포함해서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 상당히 그 두려움을 갖고 있죠. 내가 틀린 거를 어, 그 연수나 내 사례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내가 틀리면은 얼마나 그 쪽팔리고 좀 남들이 이제 그래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한번 수업 한번 해봐 너 어떻게 수업했는지 근데 선생님들이 좀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걸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거 그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의 내용과 좀 다른데 전략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현장에서 더 잘 보급이 돼야 되려면 어 모든 그 전략을 다 따라야 되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좀 다를 수도 있죠. 달라도 학생의 개념적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모든 방식은 다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연구자나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략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개념적 이해에 다가간다고 한다면, 그건 인정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핵심 아이디어를 익히게 됩니다. 스스로 익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내 질문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세 가지 뭐였죠? 사실적인 질문, 개념적인 질문, 논쟁적인 질문. 그래서 이 안내 질문을 통해서 개념 형성과 일반화에 이르는 일반화에 이르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귀납적인 탐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적 이해를 했다면 이것을 전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 평가 상황의 구조화, 평가 채점표, 루브릭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 높은 개념 기반 단원 설계에 포함된 요소는 다음과 같대요. 이런 부분들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설명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에릭슨과 레닝이 개념 기반 단원 설계의 단계에 대해서 11단계까지 쭉 설명을 적어 놓은 내용을 제가 책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단원명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거나 흡수하거나 불분명한 건 안 된다. 그래서 효과적인 단어명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개념적인 렌즈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매크로 개념이라는 게 있고 마이크로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매크로 개념은 좀 일반적인 렌즈예요. 광범위하고 이게 폭에 더 깊이를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한문적으로 폭에 좀 더 깊이를, 폭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개념적인 렌즈가 매크로 개념이라고 하고, 이거를 좀 폭은 좀 가로로 넓은 거잖아요. 좀 깊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매우 깊이 있는, 좀 더 들어가는 내용이 마이크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IB 교육과정에서는 매크로 개념 같은 경우는 핵심 개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개념은 관련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개념적 렌즈를 IB에서는 핵심 개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개념적 렌즈는 어, 아까 그 일반화에 이르게 하는데 아까 지식의 구조를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각각의 개념들을 아이들이 사실과 주제를 통해서 개념을 획득하게 되고 그 개념의 두 개, 세 개의 개념들을 어떤 관계를 정리해서 두세 개의 개념들 간의 관계를 정리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진술한 것이 일반화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화에 이르게 할 때 그 초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떤 개념적인 초점을 가지고. 그 개념적인 렌즈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로는 뭐 관점, 상호작용, 갈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제 그 일반화를 이제 만들려고 할 때, 일반화된 문장을 학생들에게 이제 안내하려고 할 때, 구조와 기능, 렌즈로 보는 거 하고, 안전과 선택이라는 렌즈로 보는 거 하고,
일반화 진술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구조와 기능이라고 본다면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어떤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능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집중해서 학생들이 탐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안전과 선택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유전자 조작 식품이 정말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죠. 그래서 개념적 렌즈라는 거는 그 초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렌즈를 통해 보느냐에 따라서 핵심 아이디어의 진술, 일반화 진술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개념 기반 3단계, 4단계 이런 내용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 지문도 만들어야죠. 사실 지문, 개념 지문, 논증 지문. 그래서 11단계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단계대로 구성하면 개념 기반 단원을 설계할 수 있는데 꼭 이걸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죠. 교사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념 기반 단원 설계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탐구 기반 학습은 뭐냐?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잖아요. 네,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탐구 기반 학습은 뭐냐? 탐구 기반 학습은 이제 탐구 학습이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학습자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지식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의 방식입니다. 학습자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탐구를 통해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탐구의 단계라고 돼 있는데, 제일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다이렉트, 직접 교수가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디스커버리 러닝, 발견 학습이 되는 거죠.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안내된 탐구예요. 안내된 탐구.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탐구가 구조화된 탐구, 안내된 탐구, 개방형 탐구. 이게 바로 이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구조화된 탐구는 제일 그 이쪽에 있는 내용이죠, 이게. 이 직접 교수와 안내된 탐구 사이에 있는 겁니다. 아주 상당히 구조적으로 탐구를 하는 거고요. 느낌만 먼저 볼까요? 뭔가 직접 교수와 안내된 탐구의 가운데 있으니까 뭔가 좀 교사의 힘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발견학습은 학생의 자유도가 더 높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도의 차이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유도가 높은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교사의 그런 역할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구조화된 탐구에서는 이런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점과 이런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된 탐구에서는 이런 이점과 이런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탐구도 이런 이점과 이런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도 사실은 처음엔 헷갈렸는데, 그러면은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할 때는 그 구조화된 탐구와 안내된 탐구, 개방형 탐구 중에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으냐? 저는 요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안내된 탐구가. 근데 이게 딱 안내된 탐구로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 어, 때에 따라서는 구조화된 탐구가 들어가야 되고요.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진행할 때, 또 때에 따라서는 개방형 탐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탐구 방식, 구조화된 탐구, 안내된 탐구, 개방형 탐구, 이 탐구 세 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지, 아니야, 이건 너무 갔어. 이건 너무 교사 중심이야. 안 되는 탐구로만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 탐구 기반 학습의 탐구 사이클은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하기부터 성찰하기 단계까지 각 사이클 안에 이런 활동들을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라는 거는 어, 컨셉 베이스드, 이 개념 기반 학습과 그 다음에 탐구 발견 학습, 탐구 학습에 기반한 그 학습이 전부 다 교집합으로 이루어진 컨셉 베이스드 되는 거죠.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 이 가운데 교집합으로 자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것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온 융합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 기반 교육 과정과 상당히 많이 비슷하죠. 비슷한데 거기에 탐구 학습을 입혀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전략이라든지 탐구 방법은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 아까 나왔던 건데 똑같은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의 단계 및 전략이에요. 아까 전에는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의 단계였잖아요. 개념 기반 학습의 단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의 단계 및 전략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부분은 어,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지만, 저는 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책을 전부 그 종합해 놓은 거예요. 이 책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거든요. 정리 요약해 놓은 내용들인데, 마지막은 그야말로 정말 제가 특별하게 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맺기부터 시작해서 집중하기, 조사하기, 조직 및 정리하기, 일반하기, 전이하기, 그 과정 사이마다의 성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설명이 돼 있어요. 관계 맺기의 목적은 이거고 관계 맺기를 할 때는 이런 전략들을 씁니다. 관계 맺기를 할 때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다음에 집중하기의 목적은 이거고 집중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과 방법을 씁니다. 라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이거를 전부 모든 전략을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당연히. 저도 최대한 많이 학생들이랑 우리 반에서 많이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전략들, 뭐 프라이어 모델이라든지 개념사 국면 이런 뭐 분류하기, 기술하기, 명명하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캡처를 한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운영해 본 다음에 이 전략들을 정리해서 교환으로 만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 어, 단계별 전략이 매우 매우 많거든요. 매우 많은데 그 전략들을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운영해 보시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 전략은 어떤 점이 좋았고 하는 방법은 어떻고 어떤 점이 좋았고 할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면서 그 운영 사례를 가지고 그 연수를 진행하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고요. 어,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따른 전략들은 쭉 교환을 통해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실제 그 수업 설계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연수를 진행하는 걸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지금 교환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거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서는 제가 설계한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빨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전략들도 이름 자체는 어려운데 실제로 보면 아 저게 저거였구나. 아 저게 저렇게 아 저거의 이름이 저거였구나. 그 활동의 이름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법한 게 매우 매우 많아요. 이게 글로 돼 있어서 그렇지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면 너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칼 마샬이랑 그다음에 레이첼 프렌체가 공저한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의 실천, 학지사라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보시면 그 뒤에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수업을 실제로 설계해 보시고 연수에 참여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이.
전이할 때는 어떤 전략과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성찰의 목적과 전략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교환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찰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이 모형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과정에 다 포함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상으로는 마지막에 넣어놨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4번 교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교환은 제가 특별히 딱히 설명을 하지는 않고 교환을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4번 교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학교에 가서 실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유가 되시나요, 선생님?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혹시 화면이 보이실까요? 제가 지금 이게 지금 화면이 저는 안 보이거든요. 누구 한 분만 그 말씀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개념 기반 탐구 수업 설계의 전체 흐름도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업 분석 및 학습적 분석을 하고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강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선생님, 이제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시나요? 네. 아,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노트북이 잠깐 문제가 생겨서, 첫 번째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런 전체 흐름도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학습자 분석, 그다음 교육과정 분석, 평가 계획의 수립, 그다음 교수 방법은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죠. 각각의 전략 결정, 그리고 전체 흐름도 작성, 이 순서대로 이제 수업 설계를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처음에 학습자 분석은 다양한 그 AI 디지털 교과서나 아니면 AI 코스웨어를 활용하면 이런 다양한 차트들을 제시해 줄 거예요. 학생 정보를. 나온 정보들을 여기다 딱 정리를 해 보시고요. 이거 하시다 보면은 학생들이 뭐 어떤 학생은 뭐 문제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걸 못하거나 이게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기초 소양이죠. 수리 소양, 언어 소양, 디지털 소양에 대한 학습자 분석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학습자 분석 결과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학습자 분석을 통해서 조언을 구성한다거나 저는 그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할 때 보통 그 법례를 탐구할 때는 직소 모형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그 조언 구성이 매우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학습자 분석을 통해서 이 일반화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거를 그 조언을 맺어주거나 팀을 맺어주는 그런 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학습자 분석 단계는 어,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분석입니다. 교육과정 분석은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과목이 이렇게 여러 개 쓰는 곳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교과 간의 연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과목의 성취 기준을 이 교과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기를 것이냐에 대한 이런 선생님들의 그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분석까지 끝냈으니 그 다음은 평가가 되겠죠. 평가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차시는 관계 맺기가 이제 2차 시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2차 시에 바로 집중하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이 차시에 따라서 성취 기준이나 단원명, 이게 사실 제가 좀 수정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뭐 일반어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좀 말을 바꿔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아주 전문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평가 요소는 3차원적으로 진술한대요. 우리 아까 3차원적 그 학습 목표 설정이 있었잖아요. 그 사실적인 내용, 그다음에 그 수행하는 내용, 그리고 이해하는 내용, 그 내용을 적용해가지고 3차원적으로 평가 요소를 진술해 놓고 이 평가 요소를 하기 위한 안내 질문, 이 단계에서의 안내 질문, 이 단계를 하기 위한 안내 질문은 뭐가 있었는지를 적어주는 란입니다. 그리고 어, 교수 방법 및 전략,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한 기술, 관계 맺기 지금 이 단계 차시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했는지 전략에 대한 소개, 이 전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뭘 평가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평가 기준 상중하, 이건 3단계가 될 수도 있고 4단계, 5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비고란에는 이 단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에듀테크를 활용했는지. 근데 에듀테크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꼭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 단계를 하기 위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어떤 핵심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이 이 단계를 수행했으며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평가 루브릭이죠. 평가 루브릭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2, 3년 안에 이 평가 루브릭으로 모든 과정주의 평가가 다 기획이 돼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루브릭을 짜는 거. 이것도 생성형 AI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죠.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평가 계획까지 짜게 됩니다. 평가 계획까지 짜면 이제는 흐름도를 작성하는 건데 이 흐름도도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건데 마음에 안 드시면 이게 좀 다 보여주려고 하니까 계속 작아집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 흐름도는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는데 가장 위엔 단원명이 나오는데 저는 단원명은 어, 거의 마지막에 적습니다. 단원명을 처음부터 적지 않아요. 제일 먼저 고민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반화 문장이죠. 학생들에게 어떤 그 일반화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일반화 문장을 작성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부분이 같아요. 이게 1번.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개념적인 렌즈를 제가 모아본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은 보통 많이 쓰이는 개념적 렌즈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기능, 패턴, 순서, 균형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중에서 하나를 활용해서 개념적 렌즈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적 렌즈라는 거는 초점이라고 얘기했죠. 예, 교육과정에 그 내용 체계표에 핵심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데, 구술되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기능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그 핵심 아이디어를 본다면 일반화 문장이 달라지겠죠. 아니면은 시스템이라는 거를 가지고 그 문장을 본다면 또 핵심 아이디어를 본다면 일반화 문장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 문장을 만드는 게 1번이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인 어떤 법례들을 학생들이 학습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법례들을. 그래서 법례 2번, 1번, 2번, 3번, 4번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만든 수업 중에 하나는 그거는 이제 작년에 그 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좀 이거 그 전략이나 내용이 좀 맞지 않은데? 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중에 기억이 나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일반화 문장에다가 어떤 걸 집어 넣었냐면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수업이에요. 역사 수업. 역사 수업에 이제 조선이라는 국가가 나오죠. 유교 질서 속에 있는 조선. 그래서 이 일반화 문장에다가 저는 그 사상이라는 것이 어,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일반화 문장을 학생들에게 탐구시켜주고 싶었어요. 사상이라는 게 너네가 알고 있는 이런 사상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사회를 이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범예로 조선의 사회 그리고 조선의 교육, 그다음에 조선의 문화, 그리고 조선의 법, 이 네 가지의 법례를 학생들에게 학습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관혼상제가 있죠. 관혼상제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런 걸 하는 거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삼강오륜이 대표적이죠. 삼강오륜을 왜 공부하는 거지? 그리고 조선의 문화와 고려의 문화를 비교해 보면서 조선의 문화는 좀 담백하고 좀 결제돼 있네. 왜 그럴까? 그리고 경국대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경국대전의 내용들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각각의 법례들을 학습한 거예요. 물론 그 학생들이 하는 그런 모든 학습지는 전부 다 이제 제가 개발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 특정한 이제 플랫폼에 업로드를 해놓고 학생들이 접속해서 1차 시에는 이거에 대한 공부, 사회, 2차 시에는 교육, 3차 시에는 문화, 4차 시에는 법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조선이라는 국가는 이 유교라는 그 사상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일반화된 문장을 스스로 획득해 가는 과정인 거죠. 저는 학습지를 만들고 학생들과 계속 그 피드백을 주고받았어요.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단체 톡방 안에서 학생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이 좀 자료를 못 찾는 것 같으면 사진 자료라든지 링크를 보내줘서 학생들이 좀 더 이 개념적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 학생들에게
그냥 조선의 사회, 교육, 문화, 법에 대한 학습지를 던져주면 학생들이 당연히 그 학습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관계 맺기와 집중하기 단계에서 어떤 거를 활용하게 됐냐면 그 조선의 사대문을 VR로 보여줬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애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충북이다 보니까 그 서울을 안 가봐서 이제 VR을 보여줬을 때 학생들이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는 조선의 사대문에 대한 그 내용이야. 근데 이 사대문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네.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 가운데는 보신각이라는 종도 있어. 이거를 글자를 따고 보니까 인의예지 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네. 이거는 왜 이렇게 이름이 들어갔을까? 인의예지 신은 우리가 그 공부한 유교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 기본 사상 중에 하나지 않니?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갔어요, 제가. 제가, 그래서, 탐구, 아까 그 안내된 탐구가 있고, 구조화된 탐구가 있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학생들을 강제로 제가 이렇게 이끌고 나간 겁니다. 왜냐면, 학생들에게 개방형 탐구로 그냥 탐구하게 시키면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그렇게 이끌어서 어, 학생들에게 흥미를 좀 알게 해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좀 뭔가를 알아야지 흥미가 들죠. 알아야지 흥미가 들고 좀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너무 어렵고 잘 모르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죠. 그죠? 저도 지금 잘은 아주 잘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계속 고민되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이제 조선의 사회, 교육, 문화, 법을 공부하면서 일반화된 문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 형성이 됐을 때 그 형성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이 활동을 진행했어요. 전이 활동. 어, 그러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상이나 가치가 주목을 받는가? 그죠? 그 현대 사회의 가치를 어,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에 대한 탐구를 하거나 그 가치를 표현하는 활동으로 전이 활동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이까지 이르게 했고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상에 대한 탐구를 학생들이 할 수 있었고요. 그 탐구에 대한 본인의 가치 순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 파트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 이거는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 서비스 중에 하나죠. 핵심 서비스들을 좀 쭉 모아놓은 것인데요. 이것들이 어떤 단계에서 활용되는지, 뭐 이거를 여기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소통 도구는 여기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 서비스를 각각의 활동에 그 연결 지어 줌으로써 단순하게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구성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반 안에서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는 이렇게 꾸며봤고요. 어, 언제든지 바꾸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내용이 짜지면 저는 단원명을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적었어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왜냐하면 단원명이 상당히 명료해야 되거든요. 명료해야 되고 확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전부 다 먼저 고민한 다음에 마지막에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차시별, 각 단계별 안내 질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질문, 개념적인 질문, 논쟁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까 그 교환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적 질문이나 개념적 질문은 3개에서 5개, 뭐 그리고 논쟁적인 질문은 뭐 2~3개라고 얘기했는데 논쟁적 질문이 여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 맺기에는. 그러면은 사실적인 질문이나 개념적인 질문 위주로 이렇게 단계에 맞게 작성을 하면은 되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의 활동 내용 및 전략이 뭔지, 이 단계에서의 에듀테크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단계에서의 메타인지 아니면 성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예요.
이 위에 있는 흐름도가 그림으로 그려진 흐름도라고 한다면 이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은 이제 글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그 단계에서 이런 질문들이 쓰일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 가장 마지막은 개념 기반 단원을 하기 위한 평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예요. 이 체크리스트는 당연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에릭슨과 레닝이 개발한 16년도에 개발한 체크리스트인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읽어보지 못하겠지만 저는 이 체크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고 한다면 가장 오늘 완벽한 그 복습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다 읽으면 전체적인 맥이 잘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교환에 추가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걸렸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상이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저는 일반화 문장을 잡았거든요. 근데, 일반화 단계에서 1수준 동사가 없는가? 라는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어요.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주다, 영향을 끼치다. 이런 것들은 지양하라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어, 너무 일반화된 내용은 개념보다도 더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뭐 보여준다, 아니면 설명한다, 아니면 적용한다 이런 확정적인 그런 동사를 쓰는 거를 권장하고 있고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끼친다 이런 것들은 흔들릴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라라고 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이 영향을 끼치는 걸 학생들이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일반화 문장을. 사상이 사회에 영향이 끼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뭐, 아니면 보여준다. 전이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안내 질문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알아야 할 것, 할 수 있어야 할 것, 기능적인 것,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선생님과 함께 전부 다 구성을 하신 다음에 함께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생략해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교환에 추가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긴 시간 동안 제가 강의 연수 교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어, 시간이 저는 상당히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좀 많이 버벅이고, 오늘을 위해서 좀 준비를 좀 했는데, 상당히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연수 교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내를 해드리고는 싶었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지 못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이거는 그 내용하고 좀 다른데? 라는 부분이 있어도 다시 한번 네, 너그러운 마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혹시 체크리스트, 활동 네, 체크리스트지 지금 네. 파일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체크리스트 왜냐하면 지금, 지금은 네, 쑥쑥쑥 가니까 이게 네,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체크리스트 제가 여기서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생님 연수 진행하실 때 방해되지 않는 선에 이제 시간이 좀 다음 선생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마치고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대소초등학교 조태영이었습니다. 네. 깊이 있는 내용과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많은 배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태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한 4분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잠시 후 20시 40분부터
데이터 기반 현장 연구 지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